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강동순 전 방송위원 모셨습니다. 예, 잘 되셨습니까? 예. 자, 어제 그 김영철이 지금 이 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의 또 대표 단장으로 온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막식에는 김여정이, 이제 폐막식에는 김영철이. 근데 이게 뭐 어쨌든 다 물밑에서 오랫동안 기획되어져서 정권은 이미 개막식에 누가 오고 폐막식에 누가 오고를 이제 다 알고 있을 건데, 지난번에 이제 개막식에 김여정이가 왔을 때 펜스하고 붙이려다가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폐막식에도 김영철을 보내서 북한이 노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정권이 노리는 부분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뭐 저는 하여간 김영철이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보고 야, 이럴 수가 있나. 이젠 국민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뭐 그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꼭 그 사람이 뭐 천안함의 주범이라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 어? 이런 식으로 그걸 변호하고 그러는 걸 보고 야, 이제는 뭐 갈 때까지 갔구나. 어? 이 정권이 국민들 또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하고 아주 정면 승부를 걸려는 게 아니냐, 그런 섬뜩한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천안함 문제고 뭐 연평도고 뭐 정찰국 북의 그 대남 그 담당 책임자고 또 먼저 이명박 정권 때 국방부 장관도 그 김영철이라고 딱 지목을 했고, 지금 또 미국이나 한국 정부도 김영철이가 국제사법재판소의 대상 인물이다 이렇게 제재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런 마당에 김영철이를 부른다, 또 내려온다고 그래도 남한 정부가 좀 이게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인데, 뭐 어떠냐고 받아들이는 거는 이 국민들을 뭐 개 돼지 이하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고, 야, 이제는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있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통일부에 이어가지고요, 한국의 최고의 대북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또 금요일 날 오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명확히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까지는 정권이 김영철이 했다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북한의 정찰국 소속 잠수정이 한국의 천안함을 피격시키고 비슷한 시기에 나갔다가 정찰국이 관장하는 항구 기지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잠수정까지 지목해서 김영철 작품이다, 이렇게 미국하고 한국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김영철 불러다가 무슨 정상회담이니 이런 쇼를 한다고 이제는 또 국민들 앞에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것들을 이제는 북한 문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꼭 그 사람이라는 확정은 없지 않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일부에서 뭐 북이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이나 과거 한국 정부에서 얘기한 걸 다 깡그리 부정하는 거죠. 이게 북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김영철이 이제 북한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과거에 김양건이가 하던, 그렇죠. 통전부 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통전부라는 거는 북한의 이제 통일부하고 국정원, 대남 공작을 총지휘하는 그런 성격의 이 합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때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하고 김양근이가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본 사람이 서훈이거든요. 현 국정원장. 예, 거기서 그 또 심부름한 친구죠. 미국 북한에서 또 뭐 한 몇 달 동안 살았다고 그래요. 서훈이가. 예,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그 오랫동안 과거에 캐도 사업이라고 캐도 북한의 그 한전에서 영변 원자로를 폐기하는 하면서 한전에서 네. 전기 지원을 할 때 서훈이가 북한에 가서 몇 달을 그걸 지원해야 하는 팀에 국정원 직원으로 파견되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 정권 들어서 국정원이 간첩 잡는 게 아니라 이 북한의 거물들 경호하고 또 북한과의 밀 거래를 하는 전담 기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 제가 농담으로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간첩 잡는 사람들한테 북의 그 사람들을 안내하라고 간첩을 안내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정부인한테 술집 가서 저 알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오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정부마다 그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면성이 있겠죠. 그러나 맡길 수 있는 일을 맡겨야지 맡겨서는 안 되는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김영철이가 온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지난번에 김여정이와 북한 선수단, 대표단, 예술단, 응원단을 보내서 6회 공의 통로를 뚫었다면 이제는 인적 제재가 미국, 유럽, EU, 한국 등에 대해서 직접 그 당사자로 지목되어 있고 전 세계 은행들이 서방의 은행들이 김영철이 명의로는 돈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테러리스트인데 테러리스트를 직접 한국에 데려와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꾸미고 있는 그 다음 수가 정상회담을 하려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이나 연기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를 내려고 그런 걸로는 안 보이십니까? 수를 내려고 그러지만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미국은 뭐 바보가 아니고, 지금도 미국이,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남한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한테 또는 뭐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다 보여줬습니다. 숨길 카드가 없어요. 그런 마당에서 이제 미국이 여기 이제 그 외교하고 경제하고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뭐 여기서 남한 정부가 말이야 북하고 정상회담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미국이 끌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시 이번에 뭐 김영철이가 내려와서 뭐 대화도 좀 성립이 어렵겠지만은 대화가 된다고 그래도 별로 뭐 내용도 없는 거고 결국은 4월 전후로 해가지고 대북 군사적인 한미 합동훈련은 예정대로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영철이 이번에 한국에 왔어요. 문재인을 면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면담을 하면서 김영철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곧 고위 군사회담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회담으로 가는 신뢰를 확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한국은 좋다고 봤고 우리가 그거 하려 했는데 지금 모든 걸 북한한테 띄워주잖아요. 하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영철이 돌아가고 난 직후에 남북 고위 군사 회담이 열려가지고 양쪽에 국방 당국자들이 만나서 북한이 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남측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못하도록 그 명분을 뺏으려고 그렇게 지금 작전을 쓰지 않겠냐. 저는 저 사람들 하는 수가 항상 빤한 데서 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빤하죠. 그렇겠죠. 그러나 군사회담에서 그 어젠다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미 지금 양보를 하고 있잖아요. 대북 DMZ에서 확성기도 이제 김정은이 요구 안 하기로 하고. 그럼 군사회담에서 할 얘기 중요한 쌍중단을 이야기해요. 쌍중단. 쌍중단은 건 미국이 그거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뭐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외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왜냐면 저 혼자 생각을 하면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강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교류해 보는 게 네. 도움이 된다 보는데, 이 정권은 북한하고의 상당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으니까 미국을 보고 공개적으로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 훈련을 축소나 연기 중단을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할 뭐 것 문정인이 같은 사람 시켜서 하겠죠, 문제. 예, 그럼 미국은 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문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그거 할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문 대통령이 노리는 거는 그거죠. 아,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근데 미국이 자꾸만 전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이제 그걸 그리고 보여주려고. 국내용으로도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지나간 건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있었습니다. 그게 3월 말이니까 지방선거 예. 6월이었죠. 예. 근데 그때 내가 한번 말씀도 드렸 그때 말이야 야당에서는 그때 야당이죠. 지금 여당이지. 예. 이명박 정부 때니까. 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씩씩거리고 뭐 전쟁 기념관에 뭐 가서 무슨 대단한 그 결기를 보여주는 것 같이 뭐 이러고 다니고 뭐 그럴 때 지금 당시 야당은 뭐라고 소원하는 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그러니까는 군에 들어가 있는 젊은이들이 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그 어느 당 지금 우리 전쟁하게 되면 내가 전쟁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퍼뜨려가지고 당시 이명박 정부의 여당이 선거에 패배했어요. 예, 여론조사상으로 예? 압도적으로 이긴다 했는데 표를 까먹었죠. 지금도 이제 그런 작전을 피려고 합니다. 여론에서. 우리는 이게 참 어디까지나 평화를 추구하고 그러는데 국내용도 되죠.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우리는 전쟁을 이렇게 막고 평화를 피려고 참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가려서 얘기를 하느냐. 상대를 안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미국이 이걸 응해주지 않고 있다. 이걸 보여줘서 자기 지지 세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지금 바로메타가 돼 있어요. 예. 이 북한의 핵을 바라보는데 어떤 입장에 서느냐, 북한 중국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가 훈련을 할 건가 말 건가 이제 3월 말부터. 글쎄,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죠. 저도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특별히 저한테 고급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태까지 내려온 흐름으로 봐서는 미국이 날짜야 조금 조정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4월 달 안에는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미국이 남한 정부와 북한에 의해서 놀아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신력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마 4월을 넘겨서 5월 달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훈련을 같이 하게 된다면 북한은 남측이 약속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남에 대해서 긴장 국면으로 조성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미국이 각오를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면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의 맥메스터 그 보좌관이 강경파 아닙니까? 근데 그 맥메스터가 트럼프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서 경질설이 떠돌고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또 키신저를 또 얼마 전에 또 다시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유엔을 동원한 어떤 북한의 대한 국제 제재가 이제는 상당히 먹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구 편에 의하면 이제는 북한이 상당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하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니까는 이게 ICBM 개발이 고도화된 단계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이 어떤 이런 긴장 관계를 계속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뭐 사전 그 북폭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단계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이제 트럼프가 키신저를 자꾸만 좀 만난다는 거는 트럼프라는 거는 월남전에서 보았듯이 그냥 조그만 나라도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크게 보면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냥 뭐 쉽게 협상에 응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뭐 작게는 한 3년에서 길게는 한 5년을 압박을 해야 북한의 비핵화의 승부가 날 거다. 이렇게는 현실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미국이 곧 선거가 있잖아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죠. 예, 거기에 상하원 주지사까지 상당히 많이 교체돼요. 그렇죠. 그 선거에서 지금 상원 하원에서 이 많이 그 리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이 아주 협소하게 상원은 지금 한 석 차이고 하원도 뭐 한 30석 정도가 그러니까 미국은 여론 정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라도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지금 상황이 조기에 승부가 나기보다는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문 정권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안 돼, 현재로라면 문 정권의 사고라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이걸 갖다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미국하고 관계가 결렬이 된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럴 때 지금 우리한테 벌어질 일들이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내는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만 문 대통령은 국내는 상당히 핸들링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지금 장악이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장악이 됐잖아요. 언론, 뭐 국정원, 뭐 사법부, 검찰, 경찰 뭐 뭐 야당이라는 게 힘도 못 쓰고 그런데 뭐 어떻게 여론조사기관도 상당히 높은 지지도로 고공행진한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사실인지 아니니까를 떠나서 할 말을 야당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국내 여론은 뭐 우습게 보고 어떻게 됐건 뭐 자기 가던 대로 가지 않겠느냐. 뭐 저는 문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려워한다면 김영철이 같은 사람이 내려오겠다 그러는 걸 오케이 하겠습니까? 안 두려웁니다. 국민을 두려워 안 하는 거는 반대 진영이 너무나 허약하다 이렇게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요. 그러면 보수 야당들이 4분 5열돼 있거나 그 리더들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약체들이거나 기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볼 거고 또 보수에 있어서 여론을 형성할 구심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로 계속 밀고 가면 밀릴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으로 향후 2년간은 적폐청산 장치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박근혜는 무능하고 이명박인 부패하고 자 봐라. 이러니까 적폐청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일부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지금 국민들의 이렇게 그 광장에 모이는 애국 시민들이랄까 이런 데 그 기류를 보면은 뭐 일부는 뭐 억울한 사람 잡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 다수의 사람들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게 세상이 헌법에 반대되는 자유를 말살하려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죠.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헌은 무조건 반대한다든가 말이죠. 뭐 무슨 내용이 됐건 이건 어떤 공포감이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길거리로 나오겠습니까? 기존 정치권 내는 이제 기대를 접었다 하는 거죠. 원래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되면 길거리가 왜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이
보수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전의 계기를 잡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잘 없어요. 이제 지자체 선거가 2월 달에 있는데 이 선거도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개헌, 적폐청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개헌하고 적폐청산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아마 한다고 발표하면 6월 15일 날 한다고 발표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그 흐름을 타가지고 그냥 지자체 선거는 지금 야당이 분열돼 있기도 하니까 적당히 이길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지자체 선거만 이기면 2020년 총선까지는 그냥 한 2년은 또 굴러간다. 그렇게 지금 바라보면서 이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보수 야당이라는 게 지금 변변히 내세울 얼굴도 없고 사분 오열돼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해찬 의원 말 맞다나 20년은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개헌이 어떻게 되면은 뭐 연방제 비슷하게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그런 가능성을 하나 이렇게 놓고 얘기해 볼 때 이것도 뭐 전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얘기지만 북이 어떻게 3대 세습으로는 왕조국가가 될 때까지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는가? 하다못해 김재규 남쪽의 김재규나 뭐 안중근, 윤봉길 같은 사람이 70여 년 동안 한 사람은 없다는 건 우리 DNA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저도 예? 그렇잖아요. 예. 나 하나 죽으려면은 뭐 황장엽이도 여기 내려오기 전에 그걸 어디 그걸 뭐 제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럼 아무리 독재를 정교하게 한다 하더라도 요즘 21세기까지 예. 저렇게 70년 독재가 가능한 것은 그게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기록이에요. DNA가 문제가 있어. 또 하나는 우리가 구한 조선왕조 500년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총 한 방도 못 쏘고 피 한 방도 제대로 못 흘리고 물론 자결하는 사람 몇 편 뭐 황현이고 뭐 민영환이고 뭐 있었지만은 그건 아니고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총 한 방 못 쏘고 죽은 거 나라가 500년 막을 내린 거 아니에요? 일제가 네? 병합을 했다, 강제 침탈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문을 내려서 스스로 갖다 바치다시피 갖다 했죠. 바친 거예요. 예. 그리고 고종이 거기서 그 넘길 때 우리 통치권을 온전히 뭐 항구적으로 넘긴다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건 뭐 내가 도장 안 찍었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신탁 정치 처음에 40년이 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30년, 사실상은 40년 우리 건데 일본 사람들이 뺏어간 겁니다. 그러면 40년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그 신탁 통치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게 기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지금 어떻게 이 정권이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언론이 이렇게 완벽하게 장악될 수가 있는가? 누구 하나는 이 쌍내가 가서 시장에 가서 사과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내 양심으로서는 이걸 못 해먹겠다. 그리고 한 놈도 없잖아, 한 놈도. 없습니다. 예. 그 이런 거를 볼 때는 이해찬 의원 말 맞다나 우리가 20년 동안 해먹을 수 있다.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 장난감 권총을 갖고 여객기에 몇백 명을 납치한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예. 외국에서. 예. 그것도 누구 하나 내가 죽더라도 저 권총을 뺏어야 되겠다 하면 장난감 권총한테 몇백 명이 납치당한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나만 살기로 하면은 장난감 권총 가지고 몇천 명도 납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DNA가 있다고 한다면은 좋은 씨를 다 말려서 500년 동안 말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우습게 보이고 뭐 이렇게 막 김영철이 내려오고 그러는 것도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내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 그것도 경우에 첫 번째로 가능하고
또 두 번째 생각하면은 아주 이건 뭐 어느 한쪽에 편하게 생각하는 문정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할 경우에는 도종하차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그럼 도중하차를 하려면 누가 드러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또 요즘에 뭐 걸핏하면 잡아놓는다 그러는데 어쩔지 모르지만 원래 도둑이나 사기친 사람은 자수도 합니다. 들어가서 좀 살고 나오면 돼. 근데 사람을 많이 죽이면은 이판사판이에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나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이거는 후자의 경우에 속으니 절대 도종하차는 없다. 이 사람들은 도중하차 하면 없다. 칼을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럼 뭐 자기가 한 것만큼 당하게 몇 배 당하게 생겼으니까 도종하차 없어요. 세 번째, 아주 힘들고 국제적으로나 뭐 국내 여론이 힘들 때는 회유책을 쓸 수도 있죠. 국민을 좀 달래는. 예, 지금 이제 무슨 뭐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어떤 인사 몇 명을 드러내고 몇 사람 뭐 요새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종북이라 그러면 싫어하니까 친북, 종북이라 그러면 또 싫어한데 이게 친북 인사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걷어내고 지금 있는 분이 호남 총리니까 총리 딱 갖다 내면 지금 총리가 있습니까? 요즘 가끔 가다가 총리 이름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예. 아니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총리 역할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호남 정부 아닙니까? 근데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는 그 사람을 방패로 하고 뒤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호남의 지역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정부를 지켜야 되겠지 하는 세력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뭐 회유책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저는 뭐 광장에 뭐 가끔 이렇게 분위기를 살피러 나가 봅니다만 점점 숫자가 늘고 있어요. 12호는 애국 시민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현 정부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뭐 개헌에 반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는데 숫자가 늘고 아마 이번 3.1절에는 상당히 아마 아무리 진보의 눈치를 보는 언론들도 취재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또 요즘에는 외신들도 뭐 CNN이고 폭스고 가서 뭐 취재를 하고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온 언론인들이 뭐 그러고 이렇게 갔을 때는 예측되는 상황이 뭐냐면 아마 광장에서 잃어버린 권력은 광장에서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같이 아마 시위대가 청와대 100m 앞까지 갈 가능성도 있죠. 규모가 커지면은. 그러면 경찰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건 뭐 예상할 수 없지만은 경찰이 감당을 못하는 거는 유혈 사태죠. 그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가려고 하면 기존의 기득권 보수의 수준을 벗어난 분노의 광범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존의 보수 단체들 앞에 섰던 사람들이 하는 집회의 성격으로는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점점 늘어나서 경찰력으로 못 막는 상황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현재는 그런데요. 이게 현재도 아니고 예. 그 사람들이 해갖고는 100년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모으는 사람의 안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 정권이 이 대북 관계나 경제적 실정 이런 부분에서 미천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로 이렇게 나가는 분노의 이제 대중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너지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나 이 색깔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촛불 시위도 그거를 주도한 세력은 뭐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이런 게 있지만 그때 어떤 여론이나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그런 정치 성향을 띠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 참여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 지금 뭐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시위도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거기 몇몇 주도 세력이 있겠지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 없는 사람들도 많이 대규모 참여하고 그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에는 저희 김용철이를 부르는 거는 그래 나와봐. 몇 놈이나 나와도 너 외눈 하나 깜빡 안 한다. 지금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호다부터 내가 아는 친구들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뭐하냐? 나가자. 그래 내 나오면 내가 밥 사줄게. 나와라. 그게 좀 한 열 몇 명이 같이 나가기로 했어.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누구 사주를 받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어떤 쪽에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서 발화점이 유혈 사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김영철이 보여주고 야 뭐 뭘 할 거야 해봐. 겁날 거 없어. 너희들이 인마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뭐래.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은 버러지도 그래 우리 버러지지만 한번 보여줄게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 못 막으면은 군인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군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저는 있고. 안보 이슈만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가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요. 아니 이게 이 정권의 이제 경제적 실정이 얹어졌을 때 그것도 점점 나빠지고 있죠. 그것이 경제도. 이제 나중에 불을 지를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누군가는 그 일을 계속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정말로 필요한 게 경찰이건 군이건 정치인이건 정말로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파를 떠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런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를 걱정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은요. 영광의 길인가 하는 영화, 1차 대전을 다룬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애국심은 비겁자의 최후의 도피처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애국을 가라는 용어가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애국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멍하고 눈물이 나올 만큼의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지켜가야 되는데 몇몇 비겁한 사람들이 애국이라는 용어를 그동안에 많이 써가지고요. 우리가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우리 집 앞에 올림픽 기간에 태극기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게시. 우리 아파트에 내만 걸고 있어요. 좀 또라이처럼.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면 가슴이 뭉클해야 될 건데 태극기가 이 말입니다.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근데 그거는 어떤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든가 맹목적으로 애국에 호소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단계를 지금 난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넘어서게끔 자꾸만 좌파 쪽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집에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관찰자들도 기분 나쁘면 나와 봐라. 이런 방향으로 관찰자, 좋게 말해서 관찰자지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자예요. 그 편안히 있는 기회주의자, 그리고 잘 되면 과실이나 따먹으려는 사람도 자꾸만 나오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극기가 아주 이모셔널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저희 주장이 아니라 정말 이거 자유를 빼고 나라를 정체성을 바꿔놓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제 역할을 하고 막는 이거 야당이고 뭐고 없다. 국정원도 북의 정체성이 있다고 주장한 민간인이 와서 메인 수업을 열어보고 대공 기능을 다 지금 박살내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 이거 정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애국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식하고 못 배우고 어떤 울분을 어디다 화풀이하는 사람만 들고 나가는 게 태극기고 애국심이다. 이렇게 보는 단계는 난 지나가고 있다고 봐요. 이 김용철이나 이렇게 먼저 김여정이 부르면서 무력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보수가요, 업보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물론이죠. 그동안에 보수가 굉장히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요, 이걸 이 애국과 태극기의 이름으로 국민을 결합시키려면요, 보수가 지나온 잘못한 길만큼의 업보를 보수 스스로가 그야말로 이 자갈밭에 맨발로 가는, 십자가를 메고 맨발로 가는 시간들을요, 상당히 많이 겪어야 이것이 제가 볼 때 다시 이 사회가 그건 정상으로 뭐,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그건 때문에 뭐, 예, 그건 나도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예. 그렇게 자연 치유와 어떤 고통을 겪는 걸 기다려주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 상황이 급박한 것 같아도요, 제가 볼 때 또 그만한 시간이 걸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시는 분들은 저는 잘 하신다고 보고요. 계속 수고를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점차 어느 한 계기가 되면 아마 이 정권이 한계에 오게 되는 순간도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관련해서 생각난 말씀을 드리면 그 구한말에 아시겠지만 데오도르 루즈벨트 딸이 이제 고종이 있을 때 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고종이 뭐 직사 대접하고 그래요. 잘 보이려고 그랬겠죠. 앨리스 뭐 루즈벨트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독수궁대에도 모시고 그러는데 그때 시점이 뭐냐면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고 이미 일본하고 미국하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인해서 뭐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를 양해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거를 서로 양해하는, 그리고 영국까지도 그거를 추인하는 그런 밀약이 다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종만 몰랐죠. 대한제국만 몰랐는데 그때 딸이 왔는데 그 딸한테 좀 잘 보여서 일본의 굴레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고 또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승만이를 사형 선고했다가 풀어주면서 미국에 가서 좀 독립운동 로비를 좀 하라고 러일 전쟁 직후에 그랬는데 미국에서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 다 아는 분은 아지만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도 미국하고 서로 국교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 방위에 대한 그 약속은 그 조약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루즈벨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영화 하는 윈스턴 처칠에 대한 영화 다키스트 아워라는 걸 제가 가봤더니 의외로 뭐 극장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유명한 얘기에서 처칠이 그 챔벌린은 그 평화주의자고 뭐 독일한테 막 양보하고 그럴 때 처칠이 나와서 이제 수상이 돼가지고 그 하는 얘기가 지들에도 싸워서 진 나라는 일으킬 수 있지만은 싸우지도 못하고 진 나라는 일으킬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지금 이런 상태로 미국이 뭐 흐지부지하고 몸을 빼고 키신저 말 듣고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나라는 뭐 주한미군이 여기서 철수하건 평화유지군이 됐건 이런 상태로 가면은 남한은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자, 강의원 제가 거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나가서 싸우도록요, 가치를 정리를 태극기 든 사람들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요, 여러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싸울 만한 가치만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치를 정리하지 않고 무조건 가자. 그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있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정리하자고 어떤 그룹이 만나고 있어요. 저한테는 아무도 연락 안 왔습니다. 저는 그 가치에서 제외된 사람입니까? 아니 그거는 옛날에는 맨날 나와서 연설하라고 하던데.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 뭐냐면은 황 소장님은 지금 이 방송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곧은 얘기를 하시는 것만 해도 광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배려를 했으려고.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광장에 안 나가도 내가 뭐 여기 뭐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좀 나라 걱정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광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광장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의견이 다 이렇게 보면은 쪼개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흐름을 보면 저희들끼리 뭔가 이걸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은 가지고 있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말이죠. 말하자면은 정교균, 관군은 다 망했어요. 관군은. 관군은 다 망하고 의병들이 산산 조각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좀 어떻게 힘을 합쳐서 해야지 이렇게 4분 5일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또 지원군, 미국이 태평양 건너서 지원군이 온다 안 온다? 노바디 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도 이제 보수 우파지만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건 국가 이익을 철저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트럼프나 키신저 만나고 다니는 걸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기에 따라서 트럼프가 우리가 버릴 수 없구나. 그래도 저희 대표성을 확보한 이 정부가 좌파 정부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아놓은 게 우리가 뽑아놨으니까 문정부를. 근데 그래도 우리가 잘못 뽑았다고 하는 어떤 그 저항이 어떤 그 강하게 온다면은 트럼프를 또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오고 미국이 도와줄 거, 미국이 그렇게 그 간단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우리 일본하고 다 바꿔먹은 적도 있고, 미국은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 아시겠지만 몬로주의입니다. 미국 본토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남의 나라에 그 인발부 되지 않는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각자 각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1부는 마치겠습니다. 예.